한인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가 미국 주재 한인 남선교회와 신앙을 교류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양국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통해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최근 10년 새 14%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도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설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비전 트립 단기 봉사팀의 위기 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30년 동안 신앙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남선교회 전국대회에서는 한미교류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변현준 기자가 그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신앙의 교류를 이어간 지 3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30년간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각국의 나라를 오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요. 그 가운데 세계선교회 리더들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역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교류한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먼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박찬환 회장님께서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한미교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3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그 당시 이렇게 앞장서셨던 분들은 많은 고인이 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정확하니 파악할 수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대에 아주 원대한 꿈을 이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그 비전의 꿈을 미국을 통해서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신앙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뜻이 여기 미국 학생, 대학생 교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아주 좋은 미국 남선교회 연합회와 한국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아주 좋은 교류 속에서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 한미교류 30주년이라는 게 사실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현 상황을 보고 미국의 우리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또 많은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울 점이 그때는 참 초창기는 많았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의 그 신앙의 그 활동이 좀 더 활발했고 우리는 이제 막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좀 있었지만은 그 시점을 우리 선배 그 선배님들께서 이거를 착안을 하셔서 미국과 교류가 한국에도 유익하다. 또 미국 대학생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그 어떤 뿌리 개념과 조국에 대한 그 개념, 그걸 좀 심어주고자 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교류 이어오셨어요. 네, 한미대학생 교류 30주년을 넘어서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은 변함은 없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본다면 이미 거의 한 3세대, 1.3세대까지 되겠죠? 그래요. 한 3세대를 흘러가면서 한국의 그 조국에 대한 어떤 신앙이 또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이 그 마음이 좀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고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고 또 어머니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꾸준히 지속됨으로써 신앙도 발전이 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과 그런 그 신앙 애국심이 더 고취돼서 참 좋은 신앙이다. 좋은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또 30주년을 맞아서 먼 길 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한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엄재용 회장님 와주셨는데요. 먼저 30주년 맞이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온 연도는 1988년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 온 거는 1990년도로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30년 전은 지금과는 많이 틀린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마 저희가 생각에는 아마 한국 대학생 한 500여 명, 그리고 미국 대학생 한 500여 명이 아마 참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초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아마 나이가 50대나 40대 말 정도가 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이제 사회에서 이제 크리스천 리더로도 이미 성장하셨던 분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 공동체도 속하셔 계시겠고, 또 그리고 또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면은 첫 번째 참석하셨던 부모님의 아들, 딸이 요즘에 저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지남으로써 이제 이분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이가 되고 또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들 리더시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저희 프로그램을 참석했던 분들 중에 또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역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천 리더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저희 프로그램이 그냥 한 일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교류를 통해 어떻게 세워지길 또 바라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시간을 보면 30년 전과 지금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예전 같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은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내용이 많은 곳을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보스턴에 가면은 보스턴에는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죠. MIT, 하버드,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군데 가서 유명한 데 가서 5군데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그 중에 한 대학만 갑니다. 근데 그 대학에 저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랩을 갖고 계시겠고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학생들을 그 수업에 경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미국 수업을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그 경청한 후에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 교수님 그리고 크리스찬이시고 이민 오신 분의 삶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젊은 그 학생들이 생각이 바꿔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지역을 특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서부 쪽에서 본 것과 동북 쪽에서 본 것과 중부가 사실 틉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그 지역은 이제 미국 교회를 갑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미국 교회를 가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나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민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저희 한인집에는 다른 지역에는 한인 지역에 가지만 그쪽에서는 특히 그 지역에 그 한인 아이들을 그 입양하신 그 이렇게 미국 가정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 그러니까 한인 입양아를 갖고 계신 미국 가정에 저희가 민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로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특화를 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별한 손님 한 분 계시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김일 장로님이신데요.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대학생들 케어를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도 사실 궁금해요. 16박 17일 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그 뉴욕 JFK 공항에 도착을 하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남성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마중을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아이비리그가 있는 그 보스턴 지역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보스턴, 뉴욕, 그 다음에 거기서 4시간 버스를 태워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워싱턴 DC를 갑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서 2박 3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비행기를 타고 우리 여기 회장님 계신 올랜도, 예, 올랜도로 갔다가 거기서 일정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카고로 가고 시카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부 쪽으로 넘어오면 예, 저희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선 시애틀을 들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들리고 맨 마지막에 LA를 들리는 게 16박 17일입니다. 네, 사실 오랜 기간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네. 특별히 뭐 기억나시는 뭐 사연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의 자기의 인생에 이걸 어떻게 조명을 시키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네, 그것이 아마 이 프로그램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욱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프로그램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렇게 목회자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미국에 가셨고 한미 신앙교류를 통해 어떤 것 얻으셨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8년에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목회의 그림은 전혀 저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계획이었고 사실은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어떻게 좀 인생을 그려나가야 될까라는 사실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때마침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넓은 세계를 좀 보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 정말 세상이 넓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도 참 많은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작은 틀 안에서만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루이빌에 방문했을 때 PC USA 본부에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받고 하면서 거기 계셨던 목사님께서, 현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또 그런 책임이 있고 그만큼 또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국에서 좀 더 미래를 그리실 때 좀 넓게 그리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무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무대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때 또 일본에 유학도 좀 다녀오고 또 다녀온 뒤에는 이제 신학에 대한 좀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회자가 됐고 또 지금 만나는 사역에서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계속해서 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미 남선교회연합회는 선교와 봉사 그리고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남선교회의 신앙교류가 계속 이어져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리더들이 좀 더 많이 탄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에 매각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신대 총학생회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평강제일교회 학교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황원찬 명예총장과 황다니엘 법인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매각 중단과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출신 인사 4명에 대한 사표를 받고 즉시 수리할 것을 지난 5월 황환찬 명예총장과 합의했지만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총학생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산 공고를 냈고 총학생회장을 퇴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10년 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크메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특별히 수도 프놈펜의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캄보디아 인구가 10년 새 많이 늘었네요. 네, 캄보디아 인구는 2019년 현재 1,528만 명으로 11년 전인 2008년에 1,339만 명에 비해 14.1% 늘어났습니다. 이 중 남성은 741만 명으로 인구의 48.5%를, 그리고 여성은 786만 명으로 5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인구 형태로 보통은 경제 발전에 따라 남성이 여성 인구보다 점점 많아집니다. 캄보디아 25개의 시도 기준의 지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인 프놈펜으로 212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 중 13.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건달주 119만 명, 프레이뱅주 105만 명, 그리고 시엠리주 100만 명 순입니다. 네, 사실 캄보디아는 불과 50년 전에 킬링필드로 불리는 대량 학살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킬링필드를 통해서 많은 인구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치에이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인구조사가 정부의 성취와 미래의 개발 계획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올해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사회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시골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서는 산업화, 현대화의 물결로 인해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변화가 발생되며, 시골 지역에서 올라온 수많은 젊은이들은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의 공장과 대학 등에 몰리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수용할 직장과 사회 여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선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캄보디아에서의 선교사역은 이제 전통적이면서 비효율적인 분야보다는 캄보디아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개척 사례인데, 캄보디아 개신교회는 5년 전에 비해서 약 500여 개 늘어났지만 개신교인의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즉 교회당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교회의 수는 늘었지만 실제적인 교인 수는 증가되지 않는 캄보디아의 현실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교회개척 사역을 주로 하는 사역의 유형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도 제기되는 것이죠. 교회개척 사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그 일은 캄보디아인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들은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자를 양육하거나 또는 전도하고 제자훈련 후에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 선교사 스스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들이 이러한 캄보디아 인구 증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전략을 실제로 캄보디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 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를 위한 선교 전략도 필요해졌는데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캄보디아 인근 국가 베트남도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상황이 비슷한데요. 베트남이 개방된 후 공개적인 전도는 사실상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또 교회도 실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그곳의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ight now here at a coffee shop here in Hanoi. It's called Miriam's Coffee Shop, and you know, coffee is really very special here in Vietnam, and it's really famous for its coffee. Right now, I have here a pastor here in Hanoi, Pastor Man Nguyen. Yes. Please join us here. How is the church growth here in Hanoi, specifically in Hanoi? You know, the church here in Hanoi, we have, we look at it as positive things. Mm-hmm. We see the young people, they start coming to the Lord, and also the professionals, they want to look for the answer for their life. That's why they come to church and they believe in Jesus and transform their life. So we are happy about it. Yes. How do you think is the coming of President Trump to Vietnam? How does that help the churches here? I believe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comes to Vietnam, it so that Vietnam are opening to the world, and Vietnam can make the positive example of how we can become the place of peace and prosperity. Yep. Yes. Is it also an inspiration or an encouragement to the churches that a Christian president comes to your country? Yes, I certainly say Vietnam has become more open to America. So it means how much the country want to be open to the outside world and open to the different things, including Christianity, to come into Vietnam to spread it all over the country. I believe I it is think a I can success. smell the Vietnamese coffee. Really? Yeah. Have you tried it? No, You we should have try to it. say thank you to the owners, Mr. Mr. Tam and Mrs. Kim Tien. Mrs. Kim Dien. Thank Yes. you very much, sir. Yeah. And they have their coffee shop is one of their ministries here in Vietnam. And maybe we can taste the coffee? Yes, you should Yeah. taste Vietnamese coffee when you are in Vietnam. Yeah. We are When famous you come for to it. Vietnam, here you go. Thank you. Whoa. Why is it very dark? So here, this is the typical Vietnamese coffee. Vietnamese coffee, yeah, but it is like an espresso. Yeah, espresso is very good. This is a local coffee. I am Very drinking good. for all of you. Yeah. And I believe it's good that you will miss coffee, Vietnamese coffee, and you will come to Vietnam more often. Right. It's very good Vietnamese coffee. Yeah. Thank you for joining us. I'm Lucille Talusan, drinking Vietnamese coffee here in Hanoi. God bless you all.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지난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끝났고 또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도 지금 다녀간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이 실무 협상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5일부터 20일 동안 있었고 네. 또 그 기간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20일 훈련 끝나고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이대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또 통일부 장관, 또 우리 청와대 김현종 안보 제2차장도 연이어 만나서 22일까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일정 이후에 김현종 제2차장께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하노이 결렬, 북한 최고 지도자의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던 그 과거의 교훈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과거처럼 더 쉽게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어렵게
북한은 분석을 할 거고 미국에서의 북한의 체제 안정과 또 대북 제재 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면 실무회담에 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미국도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쉽지는 그렇게 않아 보이는 것도 읽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와 또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속도와 또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착 상태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북한 땅에 비치는 빛의 구속사역은 지속적으로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도록 이 교착 상태에 있게 하셨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있는 처소에서 북녘 땅 2,500만이 하루속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그 자리에서 북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착 상태일수록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인은 더욱 기도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좀 실무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얘기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난 후에도 좀 예상외로 미사일 이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좀 온도차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랬죠. 예,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끝나면 하지 않겠다. 뭐 대화를 이제 대화로 나서겠다. 그렇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그것도 초대형 방사포 2개를 발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소미아 이제 발표가 있은 이틀 후입니다. 그렇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발사를 했고 여기에는 북한이 한미일 이렇게 안보에 다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 G7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의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달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아베는 이거는 위반이다. 그럼에도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뜻으로 우리는 항상 간다. 이렇게 또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보고 또 북한은 고도의 전술로 지금 이 교착 국면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미일 이 상황에서 미사일 그것도 초대형 방사포 2대를 발사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미국에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러시아와 미국의 협정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그 며칠 안 돼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군비 경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나왔습니다. 또 미국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아시아에도 배치될 수 있는 그러한 예측도 나왔고요. 이러한 것들은 역시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미묘한 또 아주 긴장된 국면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우리 한반도에도 향후 미칠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앞서서도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은 이제 독도 영토 수호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한반도의 좀 상황을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 결정이 내려졌고 물론 효력은 11월 20일까지 지속이 되죠. 자정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도 수호 훈련을 우리나라가 한 것은 이러한 지소미아와 또 그 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우리 영공을 들어온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표현되리만큼 1996년부터 시작한 이 독도 영토 수호 훈련이 가장 이번에가 오늘까지지만 가장 많은 화력을 모은 그러한 훈련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어떤 미일한 안보 균열에 대한 우려를 또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 안보의 틈을 메꿔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메시지가 드러난 훈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 지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북한이 우리 쌀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는 80톤을 지원받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중국 쌀 80톤과 옥수수 20톤, 100톤의 지원을 받는 보도가 나왔죠. 역시 통남, 대한민국 거는 받지 않고 또 중국 거는 받음으로 미국을 겨냥한 그러한 전술의 북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엔 제재로 인해서 활성화시켜 놓은 장마당 경제에 많은 그 소위 기득권 세력, 돈주나 또 엘리트 세력들이 현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우리가 보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을 북한은 그러한 목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엔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구속사에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외부에서 어떠한 물건이 교류가 북한하고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쌀과 옥수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통해서 또 거룩한 빛도 함께 들어가는 틈이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둠의 북한 땅을 비추는 구속의 역사는 어떤 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방송을 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시대의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까지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실무 협상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북미 실무 협상이 좀 다시 열리고 또 그 성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가져봅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나는 단기 봉사팀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 안전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 김유성 선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나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더라. 라는 그 기사가 저희들의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단계에 약 3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옐로우 캡, 블루 캡, 그리고 화이트 캡이라고 불리는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능하면 훈련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통계가 나온 게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연락을 받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즉 출발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훈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옐로우캡, 블루캡, 레드캡 이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게 단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처음 참여하는 즉 팀원들에게는 옐로우캡이라는 과정을 주고자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교육을 이야기하고요. 블루캡은 그보다 조금 위의 단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솔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들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캡이 있습니다. 화이트 캡은요, 전문인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전문인 강사들이 만들어져서 이들을 통하여 블루 캡이나 화이트 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블루 캡 강사들 경우에는 저는 필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충분한 자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훈련 받는 그러면 대상자들 주로 좀 어떤 분들이 될까요? 모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 여행을 가는 팀원, 전원 또는 인솔해야 되는 뭐 그 교회 부장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부목사일 수도 있고 또는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을 받아야 되는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받고 훈련하자. 그리고 그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자. 받으면서 선교지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전문인 강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문인들은 그 사역지에 아주 오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도 그 시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인솔자 이 자격증도 마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자격증이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자격을 준다라는 뜻은 그 정도의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 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그 교회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준비된 교회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팀을 저희 교회에 보내세요. 저희는 안전하게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교육에 대한 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좀 요청들이 있었나요?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3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990년이 예를 들었을 때요, 이야기했을 때요. 지금 저희하고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외교부입니다.
그렇죠. 외무부는 저희에게 늘 올해 도대체 몇 명의 인원이 선교 여행을 갑니까라고 늘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각 국가에 있는 영사관에 늘 사고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죠.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고 있을까? 또는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희가 추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정확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단 예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게이트를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일 수 있겠죠. 정말 많은 짐을 가지고 놔두고 길을 막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은혜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물건이 왔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였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은 강도 사고, 선교팀에 대한 이 강도 사고나 분실 사고가 있었고요. 교통 사고가 있었고요. 또는 인사 사고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시신 수습하는 단계도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수습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사가 한국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망 사고도 잘 나오지 않는데 분실이나 도난 사고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다른 사고들은 이 많은 사고들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사실은 안전 불가침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처음 선교지에 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도착해서부터 뭐 현장까지 가는 그 기간이 상당히 범죄율이나 사고율이 높았고요. 또는 보도 일정이 다 끝나고 돌아오기 하루 전 정도에 쉼을 갖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들떠있는 시간에 사고가 많았고요. 다 끝났다라는 안도한 시간에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울 강사들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여력도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교육 강사들이 좀 배출이 되면 교회 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전 강사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팀원들과 인솔자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또는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 남침내교회 I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아닙니까? 이 단체가 약 170년간 사역을 했는데 아주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 담당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담당자들과 함께 저희 소속 선교사님, 즉 이 프로그램을 맡을 담당자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 더 좋은 또는 이 교회들 안에서 이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선교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가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에 단기 선교가 사실 방학이나 뭐 휴가 때나 그럴 때는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전 교육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가 있지는 않았나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런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효성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가 미국 주재 한인 남선교회와 신앙교류 30년이 됐습니다. 양국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통해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에 매각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최근 10년 새 14%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비전 트립 단기 봉사팀의 위기 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강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도 언제는 관행이 되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은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강한 것이 정의가 됐다고 했는데요. 네, 정의가 무엇인지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가 힘을 얻도록 잘못된 관행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